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죠. 변동성이 심할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하다가는 엇박자 날 때는 아무래도 주가가 엄청나게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도 돈이 훨씬 더 많이 깨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이 단타 쳐가지고는 이런 장에서는 먹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신 우리는 사람들은 모르고 신밖에 모릅니다. 이런 게 고점하고 저점은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 자, 다우도 0.17% 상승했지만은 왔다 갔다 뭐 V자 반등까지도 나오는 모양이 있었고,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것은 나스닥이 0.97% 하락했고, S&P 500이 0.26, 그 다음에 러셀이 0.31%로 상승을 했죠. S&P로 보게 되면은 움직임 폭이 없는데, 자, 나스닥 보면 3%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뭐 1%, 2%까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변동성이 심할 때는 아무래도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많겠고, 근데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타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 웹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하락했던 것이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이 있죠. 테크놀로지 분야가 좀 많이 하락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분야들은 거의 다 상승을 했죠. 파이낸셜 이런 것들도 거의 상승의 모습에 있었고, 인더스트리얼 정말에서 산업 분야라든지 그 다음 헬스케어 이쪽도 많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쪽에 있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옮겨 탄 거지, 실질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장이 다 망가진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빨간불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흘러나갔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시장에서 일단 돈을 던지면서 나가는 시장이니까 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그런 시장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계속해서 갈아타는 그런 입장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주가가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장에서 많이 움직였던 것은 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 AMD도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은 1.48%인데 실질적으로 뭐 9%, 10%까지 빠졌다가 다시금 반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자, 그다음 빅테크 중심으로 아직까지 뭐 돈을 자금을 계속해서 가져오겠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도 계속 주가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고, 자, 이 와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샌디스크도 좀 하락했다가 다시금 올라섰고, 자,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자체가 조금은 망가지는 가운데 있지만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이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매기가 안 돌고 있고, 자, 반도체는 빠졌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그런 반등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누군가는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셀 2000도 마찬가지죠. 지금 테크놀로지 이쪽은 거의 다가 지금 이제 좀 하락세가 많았고 빨간불이 좀 많았죠. 자, 그런 것들, 크리도 이런 것들은 좀 상승했지만 나머지 네비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양자주도 조금은 하락세가 좀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일렉트릭 이렇게 블룸에너지하고 크리도 1등하고 2등은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상승이 좋았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일단은 유가가 많이 내려와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가장 크게 수혜받는 것들이 러셀 2000이 아니었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반도체보다는 뭐 금융이라든지 헬스케어 이쪽에 컨슈머 시큐리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가장 나빴던 것은 에너지하고 테크놀로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1개 섹터 중에서 9개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고 나머지 2개만 하락한 거지 시장이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이제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얼, 유틸리티 이런 것들, 컨슈머 디펜스, 정말 안 가는 종목들이 갔고 가는 종목들이 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만 빠졌고 나머지는 빠진 게 없으니까 여기 자금의 순환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하루 동안을 보게 되면 얼마만큼 등락이 심했는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한 13% 내려갔고 다시금 올라갔던 폭이 있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갔던 폭 자체가 지금 이제 9%, 9.4%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장중에 10%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 해지하기 위해서 뭐 MUD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서 뭐 매수하고 여기서 뭐 매도한다든지, 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저점이 되면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 정도로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의 반도체가 강하니까 지금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일단 가장 중요한 조정폭 자체가 여기서 일단 펀더멘털로 무너졌다면 이런 거 다 털고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많이 올라가서 좀 약간 눌림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하면 엇박자만 나오게 돼 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0.97% 하락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일단은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봉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죠. 추세가 일단 꺾였고, 자,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헤드앤숄더가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추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 저점까지도 깨고 내려와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렇다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끝이 났냐? 자, 그렇게 보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밑바닥까지 내려오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조정이 있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것을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있는 거지. 이게 여기서부터 하락으로 보기 힘들다. 하락이 되려면은 결국은 기업이 이익이 터져야 되는데, 자,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조정폭이 한 8%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어느 정도 조정은 또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일봉으로 보면 이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좀 길게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주봉에서 본다면은 많이 9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한 2주 연속에 지금 이제 하락세가 있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이 마음 편한 거지. 이거 자체가 주가가 완전히 망가져서 끝났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든 가운데 있죠. 아직까지 추세는 달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뿐이고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좀 많이 내려온다면 담아가는 그런 전략을 해야지 여기서부터 주가를 꺾였다 해서 완전히 팔고 다시금 잡겠다. 자, 그렇게 잡기도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승의 추세가 꺾였고, 자,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다. 저점까지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일봉에서 보면은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봉에서 좀 길게 본다면은 한 주, 두 주 어느 정도 일단 조정이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주가가 망가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좀 길게 보시면서 투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막 고점과 저점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들고 가시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펀더멘탈이 망가져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 물량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들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주가가 완전히 꺾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매수세가 다룰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저점으로 갈 때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이해가 되겠죠. 그만큼 대기 자금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지금 대기 자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장중의 조정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죠. 장 후반의 조정이 아니고 보통은 일단 꺾였다가 며칠 있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바로 일단 꺾이자마자 자, 계속해서 돈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꼬리 달리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는 항상 대기 중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 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아무래도 UK 오일 있죠. 이런 것들이 오일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2주 안에 끝내겠다. 자, 그런 심령이 좀 강한 것을 아무래도 유가가 좀 반영을 하고 있다. 헬기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추락이 되고 이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크게 동요치 않고 있고 뭐 하겠다 말만 있을 뿐이고 지금 이제 액션 같은 거 없으니까 아무래도 유가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0년물 금리가 그로 인해서 한 1% 정도 하락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러셀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에도 빅스 지수는 조금 상승되면서 20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상당히 조금 일단 형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반도체 반등세가 무산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한 3% 하락하면서 증시가 급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하락의 주범은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자, 그 이유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급등세가 하루 만에 상승 동력을 잃으면서 이러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죠. 아침장에 좀 올라갔다가 오후장에 많이 빠지는 그런 모양이 있었던 것이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월요일에 6% 반등 후에 또 7% 하락되면서 결론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습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10% 반등 후에 거의 뭐 10% 하락 왔다 갔다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변동성이 강할 때는 우리가 또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주 후반에 있을 그런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모두가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금요일에 매도세가 스페이스X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 앞서 상승세를 보이지만은 다시금 급락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제 결론은 조금은 시장 자체의 변동성은 이번 주는 계속해서 흘러내리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하던 유가도 조금 반등되는 모양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방금 우리 위대한 군으로부터 어젯밤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상공을 순찰하던 최첨단 아파치 헬리콥터 한 대가 교추당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조종사 2명은 탑승했으나 모두 무사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공격에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시장 자체가 좀 흘러내리더라도 좀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2주 안에 우리가 완전히 승리를 선언할 때, 자, 그럴 때 진정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머지않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가는 폭락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간절하게 일단 바라고 있는 것이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을 UB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양방향의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반적인 AI 구축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정 종목에 과도하게 투자한 군 투자자들이 AI 테마 전반에 대한 투자 비중을 유지하면서 집중 유임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한 종목에 과도하게 투자했을 경우에는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조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약간의 현금의 전략도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BTIG는 기술주가 여전히 저점 상태에 있고 금요일 날 저점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TIG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금요일에 시장이 폭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큰 폭의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2015년도 4월 이후에 최대 1일 하락폭을 했는데 자, 그랬던 이유는 브로드컴의 실적 부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등 말해서 AI 칩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지 못한 점 때문에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중요한 것 자체를 본다면은 금요일에 하락세가 지난 30년 동안에 나스닥 지수가 자, 금요일에 4% 이상 하락한 22번째 사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21번째 사례 중에서 17병은 다음 월요일에 금요일에 장중 저점을 돌파했고 19번 그 다음 주말까지 금요일 저점을 돌파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서 주가 자체가 한번 큰 폭의 하락을 하면은 다시금 더욱더 저점을 깨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그 저점을 깨면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이상 걸릴 경우는 2번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결국은 다 저점을 갖다 테스트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의 20일 이평선 29,684를 아래로 다시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자, 금요일에 손실을 볼 경우라면은 이 지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줄이는 게 좋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4% 이상 하락할 경우는 다음 5거래일 내에 금요일에 저점이 깨질 확률이 90%에 달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변동이 크니까 자, 그렇게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요일에 저점을 돌파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린 두 가지 예외 사례를 모두 주식이 과매도된 약세장 심화 시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현재 상황과는 좀 정반대인데 어쨌든 간에 나스닥 지수가 4% 하락했던 장중의 최저점은 언제쯤 테스트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한번 크게 내려오면은 반등이 약하고 다시금 단기적으로 깨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시장의 회복세를 위협하고 있는데 S&P 500 지수는 어떻게 반응할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노동통계국이 5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면서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소비자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면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PC를 갖다 더욱더 예의주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특별히 식품과 에너지 이런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인플레이션이 지난 3개월간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그런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될 데이터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유예모 완화라든지 높은 변동성 그리고 채권 수익률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 등을 증가를 고려해 볼 때 이번 지표의 발표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그 결과는 또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하우스들이 예측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YY 기준으로서는 좀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3.8인데 4.2 정도 올라가고 있고 자, 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YY 기준으로서는 좀 올라가는 거죠. 2.7인데 2.8까지 올라가는 모양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CPI 자체가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MOM 기준으로서는 0.52 정도 나오시니까 0.64인데 0.5니까 좀 괜찮죠. 가장 중요한 것이 MOM 기준인데
요거 자체가 0.38인데 0.2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측치대로만 나와준다면은 시장에 큰 무리가 없는데 이제 이거보다도 더욱더 많이 뛰게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무리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것이 0.28까지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아무래도 내일장에서 요게 따라서 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 변화에 따른 S&P 500의 지수 반응이 어떻게 되냐. 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0.35% 이상으로 큰 폭을 일단 좀 올라간다 했을 때는 2에서 3% 정도 S&P 500이 하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0.3에서 0.35는 0.75에서 1.5% 정도 하락이 된다. 그다음 0.25에서 0.3 사이는 0.5에서 0.75 상승이 된다. 자, 요거는 뭐 예측치 그대로 나왔을 때는 상승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0.5에서 0.25 내려갈 때는 조금 더 일단은 0.75에서 1.25까지도 상승이 되겠고 0.2% 미만이면은 1.25에서 2%까지도 상승이 된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측치대로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일단 0.5에서 0.75 아무래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왔다 갔다 좀 변동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JP모건이 지금 이제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0.25에서 0.3% 정도 상승하는 것이 아무래도 근원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럴 때 S&P 500의 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0.75에서 0.5% 하락하는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현재로서는 다우존스 컨센서스 추정치는 0.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이번에 금리 인상은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 있고 매파적인 금리 인상이 비비루파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더 큰 변동폭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금리 인상으로까지는 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이후에 최고 수준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재 CPI 지수인데 연준이 다시금 압박의 대상이 되고 있고 특별히 CPI 지수가 아무래도 임금 상승률보다도 빠르다는 것을 현재로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3년 만에 처음으로 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부정적인 여파가 오랜 남은 기간 동안에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연준이 조만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2010년도에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데 이는 기업이라든지 주택 구매 희망자 그리고 대출을 원하는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악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란과의 분쟁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적어도 초가을까지는 연료 가격의 상승을 감수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름 전에 운전 성수기와 낮은 세계 석유 재고량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그것이 관건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다 높은 유가와 더불어서 지난해 트럼프의 관세 여파로 인해서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가격 압력이 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물가, 더딘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미국인들이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둔화될 때까지는 부족한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올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0.5%라는 급격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월간 상승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가 되고 있다. 이건 나와봐야 알겠고 연간으로 본다면 3.8에서 4.25로 지금 이제 상승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이 2023년도 5월 이후에 최고치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구매력이 감소된다면 기업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임금과 급여가 연간 3에서 3.5% 정도 지금 현재 증가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거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4%나 넘어가니까 사람들의 실질 임금은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됐을 때는 기업의 이익이 또 감소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문제의 핵심은 어떤 거냐 했을 때 지금 근원 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덜 우려스럽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승세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8에서 올해는 2.9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아무래도 상승세에 있다는 것이 조금의 핵심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불과 5개월 전만 하더라도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5년 만에 최저치인 2.5%까지 둔화되었는데 연준의 장기 목표치인 2%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2.8까지, 2.9까지 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가 상승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촉발하기에 충분한지, 자 그렇게 했을 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인지 일부의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아직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래서 현재까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흔들리지 않고 있고 연준의 관계자들이 말하는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지 않는다. 자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준이 지금 이제 CPI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에너지 가격 상승이 특별히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의 상품 가격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가격은 올해 들어 큰 변동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한 1.1% 정도 상승했는데 1월과 동일한 수치다. 그래서 상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좀 우려스러운 신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어떤 만큼의 올라와 있는지, 그래서 상품 가격을 조금 더 면밀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서비스하고 정부 셧다운이 있는데, 자, 아무래도 서비스 비용은 지난 몇 달 동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는 거겠죠. 그 외식, 여가, 오락, 금융, 의료 이런 서비스 부분에 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소비자,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 모두가 악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로 끝나는 12개월 동안의 서비스 비용이 3.3%나 상승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1월에 기록한 5년 만에 최저치인 2.9%와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그 서비스하고 지금 상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그거 한번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작년 가을에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최근에 서비스 가격, 주택 가격 상승세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기술적 문제 때문에 이제야 임대료, 주택 소유율의 실제 가격 추세를 더욱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런 것들도 챙겨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인플레이션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데, 이는 불안해하는 투자자에게는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기술주 호황이 지속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가 일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이 다소 주춤하겠지만은 인공지능 붐은 여전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널리 알려진 거품 형성 조건과 주요 지수 전반에 걸쳐서 상승세에 집중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 투자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UB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시장 상황이 2000년 1분기보다는 1999년 초와 더 유사하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주가는 더 갈 수 있겠죠. 자, 아직 정점에 근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신용의 스프레드, 견조한 수익들, 하락하는 금리 이런 것들이 정점이 아직까지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수익이 견조하다, 자 그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댄 나일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품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98년도, 1999년도에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1990년도에는 엄청난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 후반에 반도체 관련 주식이 급락하면서 더 광범위한 조정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999년도하고 현재가 비슷하다, 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에 반도체 부분은 또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한 2% 이상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난주 매도세는 수요일에 반도체 제조업체 브로드컴의 부진으로 해서 견조한 매출 전망치 발표로 인해서 촉발이 됐는데,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엔트로픽이 해당 업계의 발전 속도를 늦추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됐을 수도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UBS는 역시도 주말에 AI 관련된 주식의 급격한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엔트로픽이 AI 개발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한 발언에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9일간의 상승세 이후에, 자 9주간의 상승세 이후에 투자 심리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우가 되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익이 성장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지난주에 반도체 가격 폭락, 오늘 또 많이 그렇게 되고 있었죠. 그래서 4월과 5월 초에 걸쳐서 해당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나타나는 건전한 조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투기 등급 채권, 투자 등급 채권 모두의 신용 스프레드 역시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런 것들이 높은 수준이 되면은,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은 아니죠. 자, 거기다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매출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투자 확대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큰 폭의 지금 이제 상승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2.75 정도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낮은 편이 되고 있죠. 그 정도로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래도 부도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자, 스프레드란 말은 지금 이제 한 10년물 금리 있죠. 그게 4.5다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하이힐드 투기 등급은 한 뭐 6.7, 7.5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등급이 잘못된 스프레드인데 이거 자체가 뭐 10.5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스프레드가 커지게 되면은 얘들이 돈을 구하기 힘드니까 상당히 부도 위험이 많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이 좀 많이 리스키한데 지금 이제 그런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의 스프레드가 좀 좁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들도 돈을 빌리기가 쉽다. 지금 이제 옛날에는 10.5였다면 지금 뭐 6.5 이렇게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그렇게 말라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댄 나일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999년 이제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여기서 폭락이 나올 때는 아직 멀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달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서 봐야 될 때지. 이것이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아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때는 뭐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고, 자, 그렇게 될 때가 폭락인 거지. 아직까지 그런 모양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달릴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에 돈을 거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투자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마에서는 말의 혈통, 과거 경주 기록, 조련사의 경력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베팅에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주 시작 직전까지 자금 유입에 따라서 배당률의 변동을 지켜보면서 마땅한 베팅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단 말이 출발선에 들어서면은 베팅은 확정되면서 그 시점부터는 위험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겠죠. 근데 투자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경마처럼 투자하기 전에 회사의 재무 상태, 미래 전망, 경영진 그리고 목표 시장 규모를 분석할 수 있는데 유사점은 거기까지인데 자, 아무래도 주식에 자금을 투자하게 되면 회사에 들어오는 데이터, 변화되는 시장 상황 그리고 경제 발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도 있고 투자 교분을 조정하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예 매도할 수도 있다. 자, 그것이 조금은 다른 형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마에도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거겠죠. 말의 상태라든지 그날의 컨디션, 다른 말들의 주행 양상 이런 것들, 출발의 질 등 이런 것들을 베팅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시 베팅 장고로 달려가고 싶어할 요소들이 많이 있다. 투자자들에게 그런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는 결코 끝나지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비슷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6월 5일 금요일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 5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고용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엄청나게 6% 이상 하락이 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새로운 전략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과열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자,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아스타랩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반도체 업계에서 AI 인프라 구축에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접근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스타랩스의 공동 창립자들은 회사가 개방형 표준에 기반한 맞춤형의 실리콘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AI 인프라 2.0으로 전환을 어떻게 선도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와 함께 2025년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가 증가됐죠. 그래서 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저 매출의 총 이익률도 76%,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의 영업 이익률이 36%까지 확대됐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가 단순한 매출의 성장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효율적으로 규모를 확장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고, 자, 특별히 지난 실적 발표에서 지텐드라 모하네 CEO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하이퍼스케일러, 그 다음에 AI 레이블, 그리고 정부 기관들이 모두 구축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투기적인 수요가 아니고 실질적인 수익의 창출, 투자 수익의 기반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시사한다고 강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매출이 81% 성장해서 15억 4,600만 달러에 달하고 있고 2027년도에는 21억 9,4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8명 정도가 보유고 11명이 매수다. 7명은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아무래도 좀 좋은 모양이 있죠. 자, 차트상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익의 성장률도 조금 40%, 28% 좀 줄어드는 가운데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P 레쇼가 115배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하락을 할 때 그럴 때 좀 매집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트루이스트는 메타가 차세대 2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찾았다고 평가하면서 주가가 4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타가 디지털 광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구독 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수익원으로 다가가고 있는 만큼 메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글 역시도 추가 수익원 확보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광고 기반 모델이 구글과 유사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구글 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독 서비스의 사업 확장이 성공하면서 2025년도 회계연도에 3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죠. 그와 더불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것들이 소비자 중심의 플러스 요금제가 출시되고 메타 유로 AI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면서 더욱더 개인화되고 참여도가 높아지고 잠재국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트루이스트가 보기에는 2030년도까지 3억 6천만 건 이상의 유료 구독을 유치하면서 200억 달러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한다. 그래서 메타 전체 매출의 한 5%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여력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최근에 지금 메타의 멀티모달 추론 모델인 뮤스파크의 발전을 통해서 메타의 원 플러스, 그다음 메타의 원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포함한 프리미엄의 구독 서비스 출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자, 고급 이미지, 그다음 비디오 생성, 무제한의 음성 대화, 사고 모드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메타는 더 높은 컴퓨터 성능과 고급 에이전트의 워크플로우의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인스타그램의 플러스가 2030년도까지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메타 AI는 65억 달러로서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자, 페이스북 플러스라든지 왓츠앱 플러스 이런 것들이 각각 28억 달러와 2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플러스 요금제 구독료가 올해 3달러에서 4달러 사이며 페이스북의 플러스라든지 인스타그램 플러스 이런 것들이 올해 3.99달러, 왓츠앱 플러스는 올해 2.99달러. 그래서 메타의 AI 중심의 요금제는 월 7.99에서 19.99달러까지 다양한 내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메타는 위에서 의한 그런 여러 가지 구독 유형 외에도 저장의 용량이라든지 장시간 녹화와 같은 추가 기능을 갖춘 메타의 안경을 중심으로 하드웨어 제품을 지원한 구독 유형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다 수익이 창출되는 거니까 주가의 상승의 여력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스페이스X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투자할 만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마법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비평가들은 그렇지만 머스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에 지금 이제 공개된 31분짜리 길이 영상에서 스페이스X는 CEO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은 태양광으로 구동되는 궤도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회사의 집중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머스크를 비롯한 우주 산업계 리더들은 이 기술이 인공지능 기업들의 끊임없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갖다 충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구의 급속한 전력 생산 확대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데, 요거 자체가 어떻게 일단은 지금 우주에서 형성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AI 시장 자체가 완전히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자체가 첫 번째 AI 위성이 어떤 모습일지 예상되는 설계도를 공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위성들이 레이저 링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거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군에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모양으로 인해서 자사가 계획 중인 우주 기반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초안을 공개한 것이 지금 현재 스페이스X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는 최고 성능시에서 이 위성이 150kW의 AI 컴퓨팅 성능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자, 이는 엔비디아의 AI 프로세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머스크에 따르면 GB300 렉은 지구상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영상에서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AI 위성에 필요한 마법 같은 건 필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술의 상당 부분은 이미 스타링크 V3 위성에 적용했던 기술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미 하고 있는 일들에 비하면 이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2, 3년 안에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야기고 좀 봐야 되겠죠.
해서 스페이스X가 2027년도 말까지 우주에서 약 1기가와트의 AI 컴퓨팅 성능을 달성할 것을 노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스페이스X는 매년 이를 10배씩 확장해서 최종적으로 테라와트 수준의 AI 컴퓨팅 성능을 구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말대로만 되면은 상당한 가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계획을 갖다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스페이스X가 IPO 서류에 제시했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야심찬 계획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스페이스X는 IPO 당시에 2028년도 초에 첫 위성을 배치하고 2020년도 말까지, 그러니까 뭐 2029년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수익을 창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렇게 밝힌 바 있는데,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아마존을 포함한 다른 업체들은 일정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값비싼 AI 칩, 그 다음에 초기 출시 비용과 같은 장애물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다른 연구원 입장에서 본다더러 현재서는 경제성은 맞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스페이스X는 초대형의 로켓 스탑십을 통해서 발사 비용을 절감하고 파트너사인 테슬라와 함께 건설 중인 테라팹 공장에서 자체 AI 칩을 개발할 계획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텔 역시도 지금 이제 FCC에다가 최대 100만 개의 인공지능의 위성을 저궤도 발사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경쟁사들은 이보다 훨씬 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스타쉽이 상당히 발전돼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할 때는 좀 차근차근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든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등락폭이 심하고 더욱더 많이 그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갖다 집어넣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